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서울 아산병원 융합의학과에 있는 김남국이라고 하고, 저희 연구실 및 온라인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모신 분은 허준영 선생님이시고, 허준영 선생님은 세브란스 병원 영상의학과 임상 강사로 계시고, 특이하게 이제 의사과학자 연구회도 운영하시고, 이번 강의 주제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의료에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아시다시피 GPT나 이런 생성형 인공지능 모델들이 실제로 데이터를 제일 잘 아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직접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데이터 사이언스 시대를 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선구적으로 일을 하고 계셔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예,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교수님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제가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이라는 말씀 드리고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감히 임상 강사 주제에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발표를 어떻게 하게 되었나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 소개를 간단히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 주신 대로 세브란스 병원에서 신경과 전문의로 일을 하고 있고, 뉴로 인터벤션 즉 신경 중재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컴퓨터를 좀 좋아하다 보니까 어쩌다가 보니까 한 15년 전부터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고, 그래서 뭐 이제 다양한 이런 뭐랄까 개발이라든가 이런 프로젝트를 좀 많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가장 제가 자랑스럽게 또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업적은 사실은 이 QR코드 체크님 이번에 코로나 때 아마 다들 QR코드 체크인 다들 사용하셨을 텐데요. 이게 이제 저희 그 보건복지부의 사무관님 계신 이 분과 이제 제가 그때 처음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프로토타입을 그때 장관님께 보여드리고 이제 나이파를 통해서 전국에 적용했었던 QR 체크인 서비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감사하게 참여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했던 프로젝트였고, 그래서 이제 사실 이때 제가 군의관으로 근무할 때 이런 이제 일을 할 수 있었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 신분이어가지고 이렇게 특별히 뭐 액놀리지를 받지는 않고 대신 저희 군의관 국방부 장관님께서 이게 그때 만들었던 프로토타입이고요. 그래서 이제 시구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갑작스럽게 무슨 어이없게도 이제 시구를 나갔는데요. 그래가지고 키움에서 고척에서 시구를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 LG 팬이거든요. 근데 키움이랑 LG랑 했었던 경기에서 시구를 키움 편에 세가지고 부정이 타서 LG가 8대 1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걸 시점으로 해서 아마 이번에 우승을 하지 않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튼 이제 웃긴 말로 이제는 처음에 시작을 했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런 업적으로 불러주신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재밌는 발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은 파트 1에서 디지털 기술의 의료 적용 사례 같은 것들을 좀 간단히 쭉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파트 2에서는 이제 그런 제가 하는 연구도 이런 내용들을 좀 간단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발표는 사실은 그래도 이제 보시는 분들께서 어떤 본인께서 연구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주제를 잡으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료기술 적용 사례 같은 거를 보시면서 혹시 이제 본인의 분야에서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면서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감히 해봤습니다. 일단 디지털 기술이 어떻게 의료에 적용이 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어떻게 다양한 기술들이 많고 다양한 서비스들이 많은데 이걸 어떻게 정리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의료의 단계로 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환자가 죽을 수 있는 환자를 살리는 이런 과정 중에 맨 마지막 단계에서는 치료가 있을 텐데요. 치료. 그 다음에는 그 전에는 또 검사와 진단이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검사와 진단 그 전에는 또 네, 예방이 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요런 이제 그 단계별로 이제 어떤 서비스들이 있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치료 중에서도 신약 개발입니다. 이제 당연히 다들 잘 아시다시피 디지털 테라피, 디지털 치료제가 이 분야에서 굉장히 핫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쨌든 ICT라든가 이런 임상 연구를 통해서 그 환자들한테 진료에 적용을 했을 때 도움이 된다는 것이 증명된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CBT에 기반을 하고 있고요. 뭐 슬리피오 같은 경우 연구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불면증 관련해서 적용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웰트에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아킬리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ADHD, 그러니까 이제 그 집중력 장애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게임 같은 것들을 제공하고 있어서 FDA 어프로브를 받아서 이제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있고요. 아이와 성인에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또 이제 신약 개발이라는 그 이제 과정 자체가 워낙 돈이 많이 드는 과정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AI를 도입을 해 가지고 이 그 이제 비용을 절감하게 되면은 그 자체로 굉장히 큰 부가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많이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후보 물질을 발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임상 시험, 돈이 많이 드는 임상 시험에서도 이런 AI 기반으로 이제 환자를 선별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그 전체 군을 대상으로 하면은 이제 효과가 없다고 나올 수 있는 약들에 대해서 AI 기반으로 도움이 될 만한 환자들을 선별해서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 임상 연구를 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이제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치료 관리입니다. 치료 관리 또는 재활, 뭐 수능도 관리 이런 부분들도 이제 디지털 이제 기술이 많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인데요. 저희 분야에서 이제 계시는 우리 이제 강동화 교수님께서도 이제 이제 만드신 눈앱스라 회사가 이제 대표적으로 VR 기계를 이용해서 시야 장애가 있는 뇌졸중 환자들에서 이 시야 자극을 VR 기기로 줌으로써 해서 이제 재활 치료를 돕는 이런 기술들도 존재하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사실은 지금 이제 이 존재하지 않죠. 망했지만은 이제 영업을 종료했지만 프로테우스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 극단적으로 이제 약물의 복용 순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약 자체에다가 이제 칩을 심어 가지고 패치를 배에다 붙여서 이 약이 위를 통과할 때 센서가 디텍션을 해서 앱에 이제 그 사람이 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체크해 주는 이런 다소 이제 좀 충격적인 그런 이제 제품들도 있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약도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아무 약이나 다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정신과 질환자들에서 정말로 이 약을 이제 인사이트가 좀 적어서 잘 안 먹으려고 하는 환자들에서 특히나 적용해 볼 수 있었던 그런 이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좀 더 이제 만성 질환 관리인데요. 프로펠러 헬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굉장히 대표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식 환자들에서 다양한 센서, 이제 환경 센서라든가 이제 약물 사용 센서들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이제 약을 사용했는지 이런 패턴을 분석해서 이제 좀 더 이 프리시전 메디슨적인 측면에서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고요. 웰닥 같은 경우에도 FDA 인증을 받은 다양한 솔루션들이 존재하고 뭐 당뇨, 고혈압, 뭐 신부전, 이제 체중 조절, 정신 건강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당뇨 환자들에게 이제 제공해 주는 닥터 다이어리 같은 서비스들이 존재를 합니다. 다음은 치료 선택입니다. 이 처방 지원인데요. 사실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를 진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를 프로세싱 해줘 가지고 디시전을 서포트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그 의사의 결정을 돕는 시스템들도 굉장히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야입니다. IBM 왓슨의 그런 항암제 선택 부분도 이제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사실 저는 이거는 오늘도 썼고 이제 매일매일 쓰고 있는 이제 기술인데요. 저희 뇌졸중 환자한테서 이제 그 시술 또는 위험한 치료를 이제 적용을 할 때 이 치료를 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이제 판단이 되게 주관적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그런데 이렇게 자동으로 이미지 영상, CT 폭션이라든가 MR 폭션을 자동으로 분석해 주는 솔루션을 통해서 정량적으로 이 사람이 지금 치료를 하면은 몇 밀리리터의 뇌를 살릴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통해서 이 좀 더 정량적인 데이터를 이용해서 저희가 실제로 디시전을 하고 있고요. 이게 없이는 이제는 정말 디시전 어떻게 하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의존도가 높은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사와 진단입니다. 검사 모니터링 기법에서 좀 더 재밌는 것들이 많은데요. 이것도 제 분야인데 이제 이 시저 그러니까 이 간질 발작이라고 소위 얘기하는 뇌전증 환자들은 언제 뇌전증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히나 뭐 자녀들이 언제 뇌전증 발작을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디텍션 해 주거나 또 이제 미리 이제 알림을 줄 수 있는 프리딕션하는 요런 이제 기술들도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되게 재밌는데요. 충치 환자들에서 적용할 수 있는 큐레이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충치가 가시광선에서는 딱 봤을 때 이게 충치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을 때에도 이 충치가 흡수하는 특정 파장이 있기 때문에 그 파장에 빛을 쐈을 때 좀 더 검맣게 보이는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충치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플럭추에이션이 심한 환자한테서 모니터링 하는 데 쓰는 기법 중에 하나인데요. 저희 환자 중에서 파킨슨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약을 먹고 나서 확 좋아졌다가 또 약이 wearing off 하면서 이렇게 확 나빠지고 이렇게 하루 종일도 플럭추에이션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외래에 왔을 때는 딱 그 단면적인 그 순간의 상태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환자가 평소에 어떻게 지내는지를 이제 좀 볼 수 있다면은 누적해서 볼 수 있다면 한눈에 볼 수 있다면 되게 도움이 될 텐데요.
그렇지만 이 파킨슨 환자들의 어떤 이 증상의 플럭추에이션을 기록하기가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간단한 앱을 통해서 핑거 태핑을 얼마나 빨리 하는지를 이제 체크하는 그런 앱을 통해서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떻게 지냈는지를 매일 진료볼 때 한 번에 평가하고, 또는 자기 자신이 어떨 때 좋은지, 뭐 운동을 하니까 자기 증상이 좋아지더라, 이런 것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본인의 증상을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검사 효율 향상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I 기반 서비스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영상학과 의사를 대체한다라는 컨셉보다는 영상학과 의사 선생님들의 효율을 증가시켜주는 거에 이제 좀 더 집중한다는 것을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도를 높이고, 또 같은 시간 동안에 판독할 수 있는 개수를 늘리는 이런 쪽으로 이제 AI 솔루션들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또는 이제 하트시티, 이제 하트플로우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트시티를 찍었을 때 이 CT 영상 기반으로 해 가지고 실제 이 플로우 다이내믹스가 어떻게 될지를 이제 예측해 주는 그런 솔루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모달리티를 이용해서 다른 이제 모달리티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법들도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스크리닝입니다. 이 스크리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의사를 거치기 전에 환자들이 본인 자신을 체크를 함으로써 해 가지고 이거를 통해서 실제로 질병이 있는 사람들을 이제 스크린에서 건져낸다, 이런 이제 컨셉이 되겠죠. 이 부분도 되게 디지털 헬스케어가 많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운드브리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나라 이제 대표님께서 만드신 그런 회사인데, 미국 FDA 승인을 받은 그런 회사입니다. 현재는 사실 서비스를 이제 다른 부분을 하고 계신데,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알기로 했었던 서비스는 이 앱으로 당뇨를 진단한다는 거였습니다. 어떻게 앱으로 당뇨를 진단하냐라고 했을 때, 이 당뇨 환자분들은 당연히 아시다시피 소변에 당 성분이 많다 보니까 소변을 보면 거품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운드를 측정을 해 가지고 거품이 많이 일어나는 사운드를 이제 보이면은 이 사람은 당뇨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판별해 주는 그런 되게 기발하고 재미있는 서비스를 출시하기도 하셨고요. 요즘에는 이제 기침 소리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소변 보는 거 관련해서 유로메트리, 이제 그런 어떤 좀 더 비싼 검사를 앱으로 대체하는 그런 기술들을 제공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되게 재밌게 제가 봤던 건데요. 이제 듀크 유니버시티에서 애플이랑 같이 진행했던 되게 유명한 스터디입니다. 이제 결국 자폐 환자들을 좀 더 어린 나이에 앱을 통해서 진단할 수 있는 이런 연구였는데요. 결국에는 자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나이가 좀 들어야지만은 이제 어떤 의사소통이 잘 되는 나이가 되면서 배터리를 통해서 이제 어떤 정신학적 검사를 쭉 진단을 해서 그걸 통해서 이제 진단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간단한 앱을 통해서 혹시 좀 더 빠른 나이에 좀 스크리닝 할 수가 없을지를 이제 본 연구였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동영상을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서 무서운 동영상, 뭐 즐거운 동영상, 이런 이제 적절한 이모셔널 리스폰스가 나올 수 있는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그거에 대한 적절한 이모셔널 리스폰스가 나온지를 페이셜 익스프레션 트래킹을 통해서 이제 판별을 하는 그런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재밌는 아이디어였고요. 그다음에 아주 유명한 IDXDR이라는 이제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이제 이 당뇨성 망막변증 를 이제 이 안과 의사가 없이도 자동으로 판별을 해주는 그런 이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과 의사가 없는 환경에서 이 기계를 통해서 당뇨 환자들을 이제 팔로우업을 할 때 다이아베틱 레티노패시가 이제 안과 의사를 봐야 될 정도이냐를 이제 판별해주는 이제 그런 서비스가 되겠고요. 이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되게 유의미한 게 아니라 이제 굉장히 디지털 헬스케어가 도움이 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애플워치에서 AFib 디텍션 해주는 것도 저는 이런 모니터링 중에 스크리닝 중에 하나라고 당연히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는 또 이제 이것도 저희 과에서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PSG라고 하죠. 이제 수면 다원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obstructive sleep apnea, 그러니까 이제 수면 무호흡증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검사인데요. 수면 무호흡증은 자면서 코를 많이 골아서 이제 산소 파우더가 떨어지는 건데, 이거는 다양한 성인병과 연관성이 있다는 것은 매우 잘 알려져 있고, 뭐 제가 아는 뇌졸중 분야부터 시작해서 뭐 고혈압, 당뇨라든가 여러 가지 성인병들과 다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 매우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수면 다원 검사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병원에 입원해서 1박 2일 동안 병원에서 자는 겁니다. 자면서 온갖 센서를
해가지고 밤새 자면서 이 사람의 이 호흡이 어땠는지를 측정하고 막 비디오까지 이제 측정을 하면서 이 사람을 녹화해서 보는 건데요. 당연히 막 이렇게 치렁치렁 달고 있고 누가 카메라로 나를 본다는 생각이 드는 환경에서 이제 병원 침대에서 잔다는 것은 이제 평소에 집에서 자는 것과는 당연히 다른 환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검색 결과가 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비싸기도 하고요. 어쨌든 병실 하나를 1인실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이제 집에서 앱 홈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기술들도 이제 개발되어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예방입니다. 예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이제 이런 룸이라든가 이런 대표적인 회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웰니스 분야에서는요. 이 룸 회사는 당연히 잘 아시겠지만 이 회사도 미국에서 정말 아주 핫한 그런 이제 회사인데, 우리나라 대표님께서 이제 이제 죄송합니다. 파운딩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아시다시피 전당뇨, 이제 프리다이어비티스 환자들이 다이비티스 환자로 넘어가는 것을 이 누움 앱을 이용하면은 유의미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 이런 이제 서비스가 되겠고요. 이런 어떤 피트니스 코칭 이런 앱들도 이런 웰니스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명상 같은 것들도 이런 웰니스에 속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이런 어 네. 피벗 브리드라든가 클리코텐 이런 이 담배, 금연 서비스들도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를 통하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이제 비헤이비얼 테라피를 통해서 또는 이렇게 이 피벗 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런 기기, 일산화탄소 측정하는 기계까지도 같이 이제 매칭이 돼 있는데요. 이런 앱들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의 어떤 행동 변화를 유발하고, 또 이제 금연을 이런 앱 없이 하는 것보다 유의미하게 성공률을 높여주는 이런 서비스들도 있어서, 실제로 금연을 시도하는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같이 사용하는 것이 당연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위험도 예측입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로 위험할 만한 환자들을 이제 선별해서 조기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되겠고요. 뭐 유전자 기반 서비스라든가 AI 기반 서비스, 또는 이제 애플워치 같은 것들도 이런 데 속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빨리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사실 말씀드릴 내용이 꽤 많아 가지고 좀 빠르게 정리를 해 봤고,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이런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들이 이런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도 있다는 것을 쭉 보여드리고 싶었고, 이거를 통해서 좀 더 이런 연구를 하실 때 '아, 이런 부분은 나도 연구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아이디어를 좀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에 이제 정리를 좀 해 봤습니다. 네, 이게 파트 1 이었고요. 파트 2는 이제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런 프로젝트 중에서 좀 재밌어 보이는 프로젝트들 몇 가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이제 코로나 프로젝트입니다. 이제 코로나는 이제 다 지나간 이제 그런 구시대의 이런 서비스이긴 한데, 제가 했던 이 다크리라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분기간 때 했던 서비스이고, 이 다크리라는 서비스는 결국에는 코로나 환자들의 생명을 살리겠다라는 엄청난 포부를 갖고 진행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코로나 환자의 생명을 감히 디지털 서비스로 살리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 그림을 보통 보여드리는데요. 왼쪽 그림은 이 나라별로 치명률, 즉 발생한 환자 대비 사망한 환자의 비율을 보여주는 색깔로 보여주는 그런 그림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빨간색은 좀 더 나라별로 굉장히 치명률이 높았던 나라들도 있고, 다행히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치명률이 좀 낮았습니다. 이런 나라별 차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뭐 비밀의 어떤 무기가 있었던 건 당연히 아니고요. 지금 생각해 보면 되게 당연하지만 그 어떤 의료 자원의 접근성 문제였다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인데 이 환자한테 입원 치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었느냐, 이런 의료 가용성과 연관성이 있었던 것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는 근데 다행히도 이 코로나 환자 10명 중에 실제로 1명 정도만 이제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했고, 나머지는 경증 환자로서 집에서 자가 치료가 충분했던 그런 환자들이 되겠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저희는 그 AI 기반 중증도 판별하는 서비스를 개발해서 실제로 꼭 필요한 환자들을 이제 선별해서 치료를 받게끔 해서 코로나 환자의 이제 치명률을 낮추겠다는 목표로 이제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용 앱과 의료진용 앱 이렇게 두 가지를 개발해서 플랫폼으로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가 WHO에서 디지털 헬스 아틀라스라고 이런 디지털 헬스 관련된 이제 지도를 표시해 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는데요. 코비드 19 섹션을 사실 출시하기 전에 저희한테 먼저 따로 연락이 와 가지고 미리 좀 등재를 해 달라라고 해 가지고 그때 이제 먼저 등재를 하고 이제 초청을 받아서 등재를 했었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글에서 전 세계 30개 코로나 관련 프로젝트를 빨리 선정을 해서 이제 펀딩을 지원했었는데 저희가 뭐 우리나라에서는 유일하게 선정이 됐고 같이 선정되면서 이제 그 프로젝트들은 다 보통 아이비리그라든가 이런 데 같이 선정이 되어서 되게 감사하게 이 돈을 기반으로 저희가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코이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다 감사하게도 이런 트리아지 AI 기반 트리아지를 쓸 필요는 사실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런 것들이 필요로 하는 그 개발도상국에 주로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코이카와 함께 이런 이제 외국 개발도상국에 이 프로젝트를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 논문도 5개 정도 저희가 출판을 했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질병관리청 이제 정은경 본부장님께 그 당시에 이제 퍼스트 웨이브 대구가 이제 난리가 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잠잠해진 시점쯤에 찾아갔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 이 세컨드 웨이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AI 기반 중증도 솔루션이 가장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랬을 때 진짜 감사하게도 정은경 청장님께서 되게 밀어 주셔 가지고 저희한테 그 전체 입원 환자 데이터를 이제 공개를 해 주셔서 저희가 그거를 기반으로 모델을 만들 수 있게 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에서 AUC 0.9가 나오는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만 해도 이제 당연히 논문은 나오는 건데요.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건 진짜로 환자를 살리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시간은 이 앱에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용 앱과 의료진용 앱 이렇게 두 가지 앱을 포함하는 플랫폼을 개발을 했던 거고요. 환자용 앱에서는 만약에 의사가 매칭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의사한테만 이제 데이터를 전송하고 환자한테는 이제 AI 기반 솔루션 그 예측 결과값을 제공하지 않았고요. 근데 이제 의료진 매칭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이제 제공을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료진용 앱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매일같이 입력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AI 모델이 예측한 결과를 이제 제공함으로써 해서 환자들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그 모든 이런 의료 관련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들은 이 전향적 연구가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국군외상센터라는 곳에서 전향적 임상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요. 이 국군외상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군인들이 입원하는 기관이 아니라 일반인들, 민간인들이 입원하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한테 저희는 사실 적용을 해보고 싶었었는데 감사하게도 여기에 나이 많은 분들이 많이 입원하셔서 그분들한테 전향적 임상 연구를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다면 이제 궁극적으로 저희는 개발도상국, 즉 의료 인프라가 부족해서 정말로 꼭 필요한 환자한테만 아주 선별해가지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에 개발도상국에 적용을 했었습니다.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생명을 살리는 데 기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요. 이게 사실 대표적인 그 화면인데요. 이게 의료진용 앱 서비스입니다. 의료진용 앱 화면입니다. 보시면은 이 환자들의 한 환자에 있어서 이 환자의 그 데일리 측정값 AI 기반으로 이 사람이 30일 이내에 산소가 필요할 확률, 그다음에 이 입원 ICU 그러니까 집중 치료실로 입원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를 이제 인공지능 모델이 이제 퍼센트로 알려줬는데요. 이랬을 때 이 매일매일 이 변화를 알려주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코로나 환자들이 아시다시피 어떤 일주일에 한 7.5일, 평균 7.5일 정도 쫙 나빠지다가 이 피크를 치고 그다음에 이제 좋아지는 추세로 가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 피크를 쳤을 때 그때가 더 앞으로 계속 나빠지면은 피크 이후에 좋아지지 않고 계속 더 나빠지면 이분은 이제 아무래도 더 상급 기관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분들이었는데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관리하시는 의사 선생님들 입장에서 이 사람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좋은지를 판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고 되게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결국은 회진을 가 가지고 레벨 T를 입고 벗으면서 회진을 가서 "어제보다 오늘 좋으세요?"라고 그냥 주관적으로 물어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EMR상의 어떤 데이터도 그거를 이제 객관적으로 알려주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한 수치로서 요약해서 보여드릴 수 있었다는 면에서 되게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적용하는 방법으로는 이제 뭐 10명의 환자가 응급실로 왔는데 하나의 베드밖에 없다. 그럼 이 중에서 누구를 입원시켜야 되냐에 대한 그런 페이션트 트라이지 또는 이제 여러 명의 환자를 관리하는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 어떤 분을 좀 더 우리가 집중적으로 잘 보고 이 사람이 상급 기관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지를 판별하는 그런 이제 부분에서 적용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도네시아에 사실 주로 적용을 했는데요.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 그때 관광 위주로 이제 이제 GDP가 구성이 되었던 나라이다 보니까 굉장히 임팩트가 코로나 때 심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의료 보건 제도가 이제 최근에 많이 구성되고 있었는데 코로나 초기에는 특히나 이게 굉장히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어서 한 사람당 평균 월급이 뭐 한 4-5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에 한 뭐 이제 그 정도 이제 월급 정도 되는 비용을 지불해야지만 코로나 검사 한 번을 맡을 수 있었던 막 이런 이제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다고 이제 그때 저희가 조사를 해서 인도네시아에 저희가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그때 2020년 3월에 저희가 이제 통계를 냈을 때 114만 건 사용이 됐었어서 이제 구체적으로 뭐 얼마를 살렸냐 이런 데이터를 저희가 알 수는 없겠지만은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기대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구글에서 이제 저희가 지원을 받았다 보니까 구글에서 이런 이 세미나 워크숍 같은 거를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요. 근데 다양한 세션 중에서 이 개별 이 프로젝트를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전체 세션에서 없었는데 이 구글 헬스 이그제큐티브이셨던 이 캐런 스미스 이 분께서 되게 감사하게도 저희 프로젝트 딱 하나만 그때 찝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되게 이런 어떤 위기 상황에서 AI 기반의 디자인 서포트 툴을 빨리 디플로이 할 수 있었던 굉장히 역사적인 example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했었던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했던 연구를 이제 소개해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는 마지막 파트는 김남국 교수님께서 이제 요청 주셔서 저희 요번에 코사임에서 추계학술대에서 이제 발표했던 저희가 속한 의사개발자 연구에서 했던 이 연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코사임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이제 연구회를 요번에 모집하셔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서 의사 개발자 연구회를 만들었는데요. 이 연구회는 프로그래밍과 관련된 의사 회원들의 관련된 교육, 학술 발전, 기술 함양 및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김병훈 선생님을 회장으로 이제 필두로 해서 저는 교육위원장을 맡고 있고 이외에 이제 많은 교수님들께서 이제 관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위원장이다 보니까, 저희 학생 선생님들 또는 이제 예비의료인 또는 뭐 수련이 그중한 공부인 선생님들 대상으로 의사 개발자 부트캠프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이제 기획을 해서 이제 진행을 했었고요. 올해 5월부터 10월까지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의료인공지능 서비스를 직접 개발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임상 현장에서 이용될 수 있도록 이런 어떤 실제로 모델만 만드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 프로스펙티브 밸리데이션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함양하는 게 목표였던 거고요. 이렇게 5회에 걸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10일 날 첫 세션을 저희가 유로핏에서 했었고요. 그 다음에 부트캠프 소개를 첫날에는 진행을 했었고, 그 다음에 AI 모델 개발 실습 강의를 이제 김병훈 선생님이 그때 진행을 했었습니다. 맛있게 중식을 단체 식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숙제를 다 드렸습니다. 이 되게 바쁘신 전공의 선생님 또는 이제 학생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숙제를 드렸는데, 이제 각자 프로덕트 아이디어를 갖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했냐면요. 저희가 그때 엄청 고심을 한 게 다 똑똑하신 분들인데 다들 엄청 바쁜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뭐 열심히 강의를 해줘봤자 졸리기만 하지 이게 얼마나 들어오겠느냐. 또 게다가 이제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것들이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얼마나 다양하고 매번 다른 기술들이 필요하고 다른 능력이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다 가르쳐 드릴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를 혼자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켜야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되게 뻔한 얘기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분들에게 동기부여를 아주 빡세게 해드리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기부여를 아주 잘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드리면은 이분들께서 혼자 공부할 수 있는 경험을 해보고 그래서 혼자 공부를 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고 나면은 나 할 수 있구나 요거를 이제 깨닫고 나면 앞으로 뭐든지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로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자기가 개발할 수 있도록 할까라고 했을 때는 그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 팀을 만들어서 이 팀별로 조별로 자기 프로덕트를 만드는 거를 이제 6개월 동안 진행하고 저희가 도와드리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다음에는 그 프로젝트 팀을 구성할 때 그냥 저희가 대충 팀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각자 아이디어를 갖고 온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각자 발표를 하게끔 해드리고 모든 사람이 발표한 다음에 그걸 나머지 사람들이 가상의 돈으로 투자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장 투자금을 많이 받은 세명을 선발해서 그 사람들이 팀장으로 해가지고 세 팀을 운영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플러터를 그런 다음에 프로젝트를 아이디어를 갖고 와서 3분 스피치를 하세요라고 했습니다. 또 이제 약간 플러터가 아무래도 그리고 또 개발에 있어서 다양한 멀티 플랫폼으로 MVP 미니멀 바이블 프로덕트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적합한 플랫폼인 것 같아서 플러터를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자 해서 플러터를 예습하고 오시도록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제 그 드디어 개인 아이디어 발표를 모든 사람이 한 명씩 다 하도록 했고, 나머지 사람들이 여기다 가상 투자 1억을 쪼개서 투자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플러터로 앱 만들기 실습 강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투표를 해서 조를 다 정했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그러니까 그 가상 투자를 한 다음에 투자금을 많이 던진 사람들이 거기에 조언이 되도록 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분들 각 팀별로 다음 시간까지 기획안을 제작하고 와이어프레임을 제작하시도록 말씀드렸고, 각 팀별로 발표를 하는 것으로 나머지 세 세션은 각자 조별로 그냥 발표를 하면서 디스커션 하는 걸로 이제 진행을 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세션은 그래서 이제 각 조별로 진행 상황을 발표를 하고 피드백을 하도록 했는데요. 여기서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저희는 사실 이 발표를 하면은 피드백을 저희 그 운영진만 할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해보니까 각자 조별로 너무 디스커션이 활발해가지고 한 팀당 1시간이 훨씬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별로 이거 세션 하기 전에 미리 와서 자기들끼리 이제 얘기를 하고 끝나고 나서도 이제 자기 조원들끼리 또 이제 옆에 조원들이랑도 막 의견 공유, 아이디어 공유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프로젝트를 막 자기가 하고 싶은 프로젝트를 어쨌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걸로 사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고 다들 진행을 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다들 막 아이디어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의견 교환을 하면서 되게 재밌게 엄청 열정적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14일 날 최종 보고를 마지막 세션에서 하고 이제 이것도 서로 이제 투표를 해가지고 최우수 팀 한 팀을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뒤풀이도 아주 신나게 재밌게 잘 했고요. 그 세 팀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간단히 설명드리고 이제 오늘 발표를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 우수상 팀인데요. 피버 AI라는 팀입니다. 이제 속칭 연락의 프리미엄인데요. 이제 그 고막 인후두부 사진을 이제 환자들이 부모들이 또는 사진을 앱으로 찍고 이거를 통해서 AI 모델이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평가를 해주는 그런 이제 앱이 되겠고, 환자용 앱과 의료진용 플랫폼 이렇게 두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고막 사진과 이누드 사진을 찍는 거고요. 고막 사진은 별도의 이런, 이제 그 내시경 카메라를 이제 끼워서 이제 사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 사진을 서버에서 이제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한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환자한테 위험한지 안 위험한지 앱으로 알려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웹베이스드 의료진용 플랫폼에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이제 진료를 볼 때 사진도 보여주고 그거의 AI 모델 결과도 같이 보여주면서 진료를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환자용 앱 모습과 의료진용 앱, 웹사이트 이렇게 모델이고요. 이것들을 그냥 정말로 제 도움 없이 모두 선생님들께서 직접 다 개발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는 트레머 앱입니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도 우수상인데요. 손떨림 정도를 평가해주는 앱입니다. 그래서 환자의 엑셀러미터와 자이로스코프를 사용해서 이제 체크를 하도록 했고요. 네 가지 포즈를 이제 같이 측정을 해서 트레머의 정도를 정량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에센셜 트레머인지 아닌지를 클래시피케이션 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모델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포즈와 이렇게 뭐 동그라미를 그려보세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려보면서 이제 평가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IRB 신청을 해서 중앙대에서 정량적 임상연구를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본인 상태 평가 또는 이제 자기가 약을 먹어야 될 정도인지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1등을 했던 최우수상 프로젝트인데요. 이제 이 진료 전에라는 서비스입니다. 이건 LMM 기반 서비스였습니다. 이 진료 전에 서비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특히 정신과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면담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이 예진을 LMM 기반 챗봇으로 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챗봇들이 이렇게 적당한 이제 질문을 하면 그거에 대한 환자가 대답을 하면 그거에 대한 요약본을 이제 진료 전에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고요. 이런 어떤 시간이 부족하다는 고질적인 문제를 이제 했고, 타겟은 정신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초진 환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앱에서 이것도 직접 다 만드신 건데요. 이렇게 의사 선생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선택하면은 이제 그 "어떤 일로 오셨어요?"라고 하면은 이제 필요해요." 이렇게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이 챗봇이 적절한 질문을 계속 해 줍니다.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다 보면은 이 챗봇이 '아 이 정도면은 예진을 위한 질문은 충분하다. 데이터를 충분히 모았다.'라고 하면은 먼저 챗봇이 "아 이제 그만하게 이제 이 정도면 됐습니다. 더 이상 궁금하신 점 없습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끝내고 그러면 전달해서 요약해서 의사한테 전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의사 의료학번이 전달이 되고요. 네.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은 GPT 기반 API로 구성이 되었고 랭체인 이제 프레임워크를 이용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DSM-5 아시다시피 정신과 진단 기준 요 이제 DSM-5 매뉴얼을 이용해서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이제 이 이제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이 진단 기준에 필요한 질문들이 뭔지를 뽑아내서 LLM이 질문을 적절히 하도록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웰리스 대화 스크립트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파인 튜닝을 진행했고 수십 번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추가로 하여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아키텍처를 보시면 이 각각의 박스들이 각각의 LMM이거든요. 보시면 심텀 엑스트랙터와 엠파타이저, 크라이테리아 체커, 레드 플래그 얼러트 이렇게 위험한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체크해 주는 것들을 이용해서 또 오르가나이제이션 LMM을 이용해서 또 DSM 악재 리트리버를 이용해서 이렇게 최종으로 결국에는 이런 유저 메시지를 이제 해주는 이런 이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얼로그를 이제 마지막에는 다이얼로그를 전체를 다 갖고 썸머라이즈를 하는 LMM이 있어서 그거를 통해서 의사한테 제공해 주는 이렇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간에 할루시네이션 문제가 굉장히 가장 심각한 거기 때문에 할루시네이션을 체크해 주는 이제 그 LMM도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요렇게 해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면 이제 저희 아산병원 선생님, 전공 1 년차 선생님, 이화준 선생님도 여기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굉장히 잘 만들었고요. 이 QR 코드는 각각 프로젝트, 이 세 프로젝트들이 사실 앞으로도 전향적 그 이제 밸리데이션이라든가 임상 연구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는 다 지금 개발돼 있고 선생님들이 엄청 열정적이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교수님들 이제 들으신 교수님들이나 선생님들 계시다면은 혹시 전향 연구를 같이 하고 싶으신 분 계시다면 이 QR코드 찍으면은 각각 연락처와 그 각각 프로젝트들이 5분 요약으로 동영상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동영상 한번 보시고 원하시면 연락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 연구에서는 11월 말부터 이렇게 웨비나도 진행하고 있어서 만약에 궁금하시면 저희 이 코사임 연구회에도 가입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정리를 해봤고요. 네, 이제 너무 빨리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발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네. 이유진입니다. 저 여기 연구 아, 과정 하고 너무 잘 아, 들었어요. 그, 근데 저 있을 거. 저는 앱 네. 개발을 해본 적이 없고 그냥 이제 파이썬으로 저희 이제 인공지능 모델 돌리고 이런 건 하고 있는데 혹시 앱 개발 같은 거를 저희가 배울 수 있는 혹시 어떻게 배울 수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이제 앱 개발 제가 보통 말씀드리는 거는요. 뭐 일단은 그 플러터를 공부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iOS나 이제 안드로이드 두 가지를 서포트를 하기 위해서 각각을 스위프트와 뭐 코틀린 각각을 공부하실 수도 있기는 한데요. 이제 아무래도 초창기에 MVP 만드는 거 정도로는 플러터라고 해서 이제 구글에서 만든 이제 그 프레임워크인데요. 이제 그걸 이용하면은 플러터라는 프레임워크 이용하면은 양쪽 이제 그 플랫폼의 네이티브 코드로 이제 그 컴파일이 될 수 있도록 이제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플러터가 또 그다음에 배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플러터라는 것을 이제 공부해 보시길 추천을 드리고 뭐 유튜브의 강좌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고요. 뭐 아니면은 뭐 이제 그냥 저는 사실 항상 이제 그 공식 웹사이트 들어가면은 Getting Started라는 그런 사이트가 항상 있잖아요. 그럼 그거를 보시면서 그냥 따라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는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보거나 항상 저희의 친구인 챗GPT가 있으니까 같이 이제 협업하면서 하시면 금방 배우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여기 앞전에 그 연구회에 제가 뒷단에 설명드렸던 선생님들한테 플러터를 이제 다 소개시켜드렸는데 거기 선생님들 중에서 거의 한 분인가 두 분 빼고는 아무도 플러터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다들 그렇게 앱을 그 바쁜 본과생 시절 와중에 한 3-4개월도 아니에요. 사실은 거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앱을 다 만들어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두 달 만에 다 앱을 하나씩은 만들어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방 배우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언제든지 궁금한 거 있으면 뭐 개인적으로 물어보시면 당연히 되고요. 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댓글에 질문이 두 개 올라왔는데요. 네,
홀제놈 시퀀싱을 임상에 적용한다면 현재 제일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게 뭔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그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게 중요한 질문 감사드립니다. 사실, 그러니까 시급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판단하기 조금 어렵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어떤 시급한 지놈 시퀀싱이 필요한 분야가 있다면은, 그거는 오히려 이제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다거나, 또는 이제 보고서가 이제 컴프렌시브하게 더 잘 나오는, 또는 이제 어떤 임상적인 것과 같이 합해서 이제 어떤 진단을 내려주시는, 진단검사의학과라든가 아니면 임상유전학과 이런 것들 요즘에 많이 있으시니까요. 그런 쪽에서 이제 처방을 내서 진행하시는 게 당연히 맞고요. 그런 게 더 우선시 돼야 된다고 저는 이 임상 현장에서 그게 더 메인인 거는 맞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이런 홀지놈 시퀀싱 플랫폼이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아주 완전히 하드코어한 그런 부분 말고요. 이런 하드코어한 부분에서는 또 뭐 예를 들자면은 이제 약 선택, 그러니까 요즘에는 항암제 관련해서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소아과 부분에서, 뭐 이런 데서 많이 쓰실 텐데, 그런 하드코어한 이제 부분 말고, 좀 더 소프트한 영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사실은 지놈 시퀀싱을 할지 말지 약간 애매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레셔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어차피 한 번에 넣으면 앞으로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애매한 부분에 있어서는, 권유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를 들자면 저희 분야에서는요, 이 약 쓸 때, 뭐 예를 들어서 아스피린 플라빅스 같은 거 쓰는데, 뇌졸중 환자한테서, 그래서 플라빅스, 클로피도그렐 약이 잘 아시겠지만, 이제 파마코 다이내믹스가 CRP2C19라는 유전자 지노타입에 따라서 이 대사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게 아웃컴이랑도 연관이 유의미하게 있다는 것까지 이미 다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냥 플라빅스를 쓸 수도 있다고 돼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상. 근데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하면은 더 잘 쓸 수 있겠죠. 이 사람이 대사가 너무 빠르다 싶으면 클로피도그램 말고 좀 더 부작용을 검염할 수 있더라도 플레탈 같은 걸 시도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유전형 보는 거를 만약에 그냥 그거 하나 보겠다고서는 돈을 좀 비싸게 내기에는 조금 그럴 수 있지만은 어차피 재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홀점 시퀀싱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는 저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5천만 명이라, 아니 뭐 6천만 명 이상 되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홀지놈 시퀀싱을 뭐 원가로 한다라고 하면은 5조 정도 드는 거거든요. 그럼 그냥 정말로 다 긁어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되게 좀 뭐랄까 무턱대고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해놓고 있다가 나중에 필요한 순간 그때그때 이제 스캔을 해서 저렇게 온디맨드로 분석을 해서 쓰면은 되게 코스트 다운 할 수도 있고 되게 프리시전 메리스 유전자 기반 프리시전 메리스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어쨌든 좀 질문에 비해서 제가 너무 말이 많아졌는데 어쨌든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이 투캠프 2기는 언제 진행할 예정이신지 좀 알려달라고 하시고 있고요. 그다음 네, 이 그러면은 시작하실 때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였는지라고 여쭤보셨고,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중동배 분석 앱에서 스마트폰에 내장된 마이크만으로도 잘 구분이 됐는지, 아니면 이 앱을 구현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셨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네. 너무 좋은 질문들 감사드립니다. 김기현 선생님 잘 지내시나요? 어쨌든, 요번에 의사개발자 부트캠프 김기현 선생님 지원을 해주셨는데, 너무 능력이 좋으셔서 저희는 오히려 가르칠 게 없다고 해서 제가 초청을 안 드렸었거든요. 근데 여하튼, 이기는 사실 원래는 이제 내년에 할 수도 있고요. 사실 못 할 수도 있기도 합니다. 이제 저희가 연구회라는 게, 1년 단위로 이제 갱신을 하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년에 코사임에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하지 말라라고 하시면 이제 더 이상 못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어쨌든 사실 이번에 너무 저도 되게 재밌었긴 한데요. 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하게 되면은 김경원 선생님께서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튜터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시작 시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셨냐라고 하면요. 제가 그 부분에 있어서도 또 이제, 되게 좀 놀랐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일부러 이제 그 배경 지식을 쭉 다 조사를 한 다음에 아주 아예 프로그램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제가 추천 안 했고요. 그 다음에 김경훈 선생님처럼 혼자서 뭐 앱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분들은 그냥 저희가 아예 그냥 초청을 안 했습니다. 이분들은 저희가 밝혀줄 게 없다라는 거였고 어느 정도셨냐면은 뭐 모델 그냥 튜토리얼 같은 거 따라서 한번 모델을 만들어 본 적은 있고 그래서 파이썬을 좀 다뤄본 적은 있는데 뭐 아주 네이티브한 거는 아니다. 뭐 이 정도 분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나 웹 개발을 해보긴 했는데 AI 모델을
막 이렇게 아주 잘 만들어 본 적 없다. 뭐 이 정도 수준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그냥 좀 관심 있으셨던 분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약간 이분들은 이렇게 조금만 이제 넛지가 가해지면 확 발달하실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초청을 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도 되게 놀랐던 게 사실 그 정도로 저희가 할 거라고 기대를 아예 안 했어요. 저희 아무도 이렇게 잘 하실 거라고 절대 프로덕트가 6개월 내에 나올 거라고 절대 상상하지 않았거든요. 그랬는데 이분들끼리 막 이렇게 조별로 하시면서 엄청 막 조모임도 많이 하시고 그 바쁜 와중에 막 열심히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2달 만에 그 정도 사전 지식이 없는데도 막 튜토리얼을 어떻게든 열심히 보시고 막 틈날 때마다 막 인강 보시고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공부를 해가지고 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너무 충격적이었고 다들 이걸 들으시고 교수님들께서 우리 전공이 터는 우리 학생들은 다들 바쁘다고 논문 요만큼 써라는 것도 아무도 안 써오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다들 질문을 하시는데요. 근데 결국에는 그냥 뭔가 이렇게 재밌어 하시니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정말 충격을 많이 먹었고,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 대단하셔가지고 제가 개인 사비를 써가지고 다들 밥을 한 번씩 사고 있습니다. 너무 되게 대단하신 분들이어서.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여튼 훌륭하신 분들이고, 어쨌든 아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신규 선생님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게 되게 좀 놀랐던 게요. 이 내장된 마이크만으로 구분이 잘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든 데이터 수집, 디벨로먼트, 프로스펙티브 밸리데이션 모두 다 그냥 아이폰 12 프로, 아이폰 14 프로 이렇게 2가지 기기만 딱 썼거든요. 그래서 요걸로 충분히 이게 청진이 돼가지고 제가 사실 그래서 되게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이게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제 회진을 도는데 저희 교수님께서 이제 회진 돌 때 저 펠로우니까 이제 뒷짐지고 그냥 이렇게 회진 돌 때 따라 돌고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이제 청진기를 들고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그 환자가 어저께 MRNGO 찍어가지고 스테노스 있는 거 알고 계신데 몇 퍼센트인지도 알고 계신데 이제 청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청진이라는 것에 대한 그 가치가 요즘 시대에 얼마나 있는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저거 혹시 핸드폰으로 들릴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겁니다. 그래서 회진 끝나자마자 제가 다시 뒤따라가가지고 환자한테 저 이거 한 번만 들어볼게요. 그래서 당연한 것처럼 핸드폰에 이제 마이크를 갖다 대고 여기 아이폰에 있는 그 음성 메모 앱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음성 메모 앱으로 제가 녹음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막 빨리 또 이렇게 돌아와서 제 연구실에서 이어폰 끼고 들어보니까 그게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그다음에 협진난 사람들 다 찾아서 카로티드 스테노시스 있는 환자들을 찾아가지고 막 갑자기 막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신경과 의사인데요 이러면서 이제 같이 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딱 이게 음성 메모 앱에서 다 잘 들리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저도 이렇게 해보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막 흥분해가지고 막 이제 막 한 번도 시그널 프로세싱 공부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무슨 뭐였더라 푸리어 트랜스포메이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제 메일 스펙트럼 막 이런 거 막 찾아보면서 막 이걸 어떻게 분석하는지 막 찾아보고 그다음에 어도비 CC에 있는 그 뭔가요? 그거 제 프로그램까지 깔아가지고 막 분석하고 이러고 흥분해가지고 막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스마트폰에 있는 이 마이크가 얼마나 좋은가를 새삼 다시 한번 느꼈던 거라서 이거를 이용한 연구들이 이제 또 좋은 게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하나 더 들어오긴 했는데 이제 좀 시간이 좀 오버돼가지고 그대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의공학연구소 특별 세미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